네가 죽인 거야.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3분. 브로커에게 50만 원을 보내면 중국 쪽 대포폰을 거쳐 북한까지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저는 그 3분을 위해 1년을 버텼습니다. 저녁 7시 약속된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숨을 참고 받았습니다. 여보,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철수 씨?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냐? 어머니였습니다. 왜 어머니가 이 전화를 받지? 이건 철수 씨가 받아야 하는 전화인데. 숨을 쉬는 것도 잊고 있는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철수가 갔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이해하는 데는 10초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네가 보낸 거다, 내 아들. 네가 죽인 거야. 전화는 3분을 채우지 못하고 끊겼습니다. 손에 들린 전화기를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3분을 1년 동안 기다렸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날은 기다린 게 아니라 손꼽아 세고 있었어요. 왜냐면 드디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었거든요. 공장에서 3년을 일했어요. 주말마다 식당 설거지 알바까지 뛰었어요. 브로커 비용 3천만 원 거의 다 모았어요. 남편을 데려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전화하기 전에 할 말을 메모지에 적어놨어요. 손이 떨리니까 중요한 말 빠뜨릴까 봐요. 여보, 돈 다 모았어. 올해 안에 올 수 있어. 그 밑에 괄호로 적어놨어요. 울지 말 것. 거울 보면서 연습까지 했어요. 웃으면서 말하자. 그 사람이 걱정하지 않게. 그렇게 기다렸던 3분이었어요. 근데 돌아온 건 남편 목소리가 아니라 네가 죽인 거야 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원룸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손에 메모지가 쥐어져 있었거든요. 돈 다 모았어. 올해 안에 올 수 있어. 웃으면서 말하려고 연습했던 그 말. 울지도 못했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그냥 자꾸 메모지만 봤어요. 이 돈을 이제 어디에 써야 하는 건지, 3년 동안 모은 이 돈이 이제 무슨 의미인 건지, 그리고 이상하게 자꾸 어머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네가 죽인 거야. 그 말이 아니라 그 전에 한 말. 철수가 갔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텅 빈 사람의 소리.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전혀 예상 못한 곳으로 끌고 갈 줄은.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분단의 이야기들 시작합니다. 어머니와 저는 처음부터 안 맞았어요. 결혼 첫날부터 그랬거든요. 함경북도 회령, 남편네 집은 방 2칸짜리 낡은 단층 집이었어요. 결혼식이라고 해봐야 동네 사람들 불러서 국수 한 그릇씩 돌리는 거였는데 그날 밤 어머니가 저를 부엌으로 불렀어요. 이 집에서 지킬 거 하나만 알려줄게. 뭔가 따뜻한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밥은 시어머니보다 늦게 먹어라. 숟가락도 늦게 들어라. 그게 시작이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어머니 밥상 먼저 차리고 어머니 수저 드신 다음에야 제가 먹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랑 단둘이 밥 먹는 날은 한 달에 한두 번도 안 됐어요. 빨래도 어머니 거 먼저, 방 청소도 어머니 방 먼저. 남편 양말은 당연히 손빨래. 세탁기가 있었냐고요? 함경북도 회령이에요. 대야에 찬물 받아서 손으로 비벼 빨았죠. 그래도 참았어요. 북한에서 며느리가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으니까요. 근데 결정적으로 터진 게 있었어요. 저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했거든요. 중국에서 넘어온 과자, 비누, 건전지 같은 거. 새벽 4시에 나가서 자리 잡고 하루 종일 서서 팔아요.
잘 되는 날은 5,000원, 안 되는 날은 1,000원도 못 벌어요. 북한 5,000원이면 쌀 2kg 살 수 있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한 달을 꼬박 모았어요. 남편 겨울 신발을 사주려고요. 시장에서 본 중국산 방 하나가 있었는데 35,000원이었어요. 남편이 매일 찢어진 고무신 신고 출근하는 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오니까 돈이 없어진 거예요. 이불장 밑에 숨겨놨던 돈. 어머니가 가져간 거였어요. 동네 아는 사람한테 빌려줬다는 거예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머니, 그 돈 제가 한 달 동안 모은 건데요. 며느리 돈이 어딨어. 이 집 돈은 다 이 집 돈이지. 그날 대판 싸웠어요. 저도 참다 터진 거예요. 차라리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정말로 보따리를 쌌어요. 그때 철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평소에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엄마, 순이가 없으면 나도 없어. 아들한테 그 말을 들은 어머니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배신당한 얼굴, 아들을 빼앗긴 사람의 얼굴. 그날부터 어머니는 저한테 말을 안 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눈도 안 마주쳤어요. 밥상은 따로 차렸어요. 냉전이 시작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어머니도 무서웠던 것 같아요. 남편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아들 하나 붙잡고 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 아들이 엄마보다 마누라라고 한 거잖아요. 어머니한테 그건 아들이 떠나는 거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저를 미워한 게 아니라 아들을 잃을까봐 무서웠던 거라는 걸. 그리고 진짜로 아들을 잃게 된 건 저 때문이었어요. 탈북은 제가 먼저 꺼냈어요. 그 말을 왜 했을까 지금도 후회해요. 아니, 후회라는 말로는 모자라요.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한마디였어요. 장마당이 점점 안 됐거든요. 단속이 심해지면서 중국 물건이 안 들어왔어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1,000원도 못 버는 날이 늘었어요. 배급은 2년째 끊긴 상태였고요. 철수는 공장에 출근은 하는데 월급이 안 나왔어요. 출근 안 하면 처벌받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일은 하는데 돈은 없는 거죠. 어느 날 밤이었어요. 둘이 이불 속에서 작은 소리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귀에 들리면 안 되니까요. 철수 씨, 우리 이러다 진짜 굶어 죽겠다. 해산 쪽으로 넘어간 사람들 있잖아. 순이네도 광철이네도 다 잘 살고 있대. 형편없는 소문이야. 잡히면 끝이야. 여기 있어도 끝이야. 그날 밤 철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며칠 뒤 퇴근하고 오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브로커 알아봤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꺼낸 말인데 막상 현실이 되니까 무서웠거든요. 문제는 어머니였어요. 철수가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셋이 같이 가자고. 어머니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미쳤냐? 연좌제 몰라? 네 외삼촌네, 네 사촌형네 다 잡혀가. 내가 그 사람들 다 죽일 거야? 그리고 저를 노려봤어요. 이거 다 네 짓이지? 내 아들 꼬드겨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할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 내가 먼저 꺼낸 게 맞으니까. 결국 부부만 가기로 했어요. 어머니한테는 비밀로. 떠나기 전날 밤 철수가 어머니 방문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서지도 못하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브로커가 정해준 날은 11월 초 새벽 2시였어요. 두만강 폭이 가장 좁은 지점. 30m. 겨울이 오기 직전이라 강물이 낮았거든요. 완전히 얼지는 않았지만 허리까지밖에 안 온다고 했어요. 출발 전에 철수가 말했어요. 순이야. 응,
우리 돈 모아서 꼭 어머니 모시고 오자. 그 말이 뜻밖이었어요. 어머니가 여길 못 떠나신다고 하셨잖아. 그래도 우리가 자리 잡으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둘이서 모으면 빠르잖아. 철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한테 인사도 못하고 떠나는 아들. 그 죄책감을 약속으로 묶어두려는 거였어요. 알았어. 꼭 모시고 오자. 새벽 어둠 속에서 한 약속이었어요. 둘이서 잘 살아서, 둘이서 돈 모아서 어머니를 데려오자. 그때는 그게 가능한 줄 알았어요. 새벽 2시, 두만강. 11월 강물이 얼마나 찬 줄 아세요? 발을 담그는 순간 칼로 베는 것 같았어요. 비명을 지르고 싶었는데 소리내면 끝이니까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 맛이 났어요. 철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절대 놓지 마. 강폭 30m. 천천히 걸으면 5분이면 건너요. 근데 그 5분이 평생 같았어요.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몸이 떨려서 이가 딱딱 부딪혔거든요. 반쯤 갔을 때 뒤에서 불빛이 비쳤어요. 경비병 손전등이었어요. 거기서 철수가 제 손을 확 밀었어요. 뛰어. 앞으로 뛰어. 같이 뛰라고. 저는 뛰었어요. 강물 속에서 뛰는 게 가능한지도 몰랐는데 뛰었어요.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철수 이름을 부르는 경비병 소리. 물 튀기는 소리. 근데 저는 멈추면 안 됐어요. 손이 놓였어요. 그 순간을 저는 매일 밤 다시 만나요. 철수 손이 제 손을 미는 그 감촉. 잡으려고 했는데 이미 없었어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중국 쪽 강둑에 기어 올라갔을 때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어둠뿐이었어요. 중국 쪽에서 기다리던 브로커 사람이 저를 끌어당겼어요. 빨리 빨리. 젖은 옷이 살에 달라붙었고 이가 멈추지 않았어요. 브로커가 마른 옷을 건넸는데 손이 떨려서 단추를 못 잠갔어요. 남편은요? 뒤에 있는 사람은요? 브로커가 고개를 저었어요. 못 넘었어. 잡혔을 거야. 그 다음 기억이 없어요. 정신 차려보니 어떤 조선족 집 창고에 누워 있었어요. 옥수수 자루 냄새가 났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철수 손이 나를 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둘 다 잡혔을까? 아니면 둘 다 넘었을까? 둘이서 돈 모아서 꼭 어머니 모시고 오자. 그 약속이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둘이서 하기로 했는데 이제 한 사람밖에 없는 약속이 돼버린 거예요. 나만은 너무 밝았어요. 하나원에 도착한 첫날 복도 형광등을 보고 눈이 부셔서 손으로 가렸거든요. 회령에서는 전기가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들어왔어요. 촛불이랑 어둠에 익숙한 사람한테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빛은 무서웠어요. 밤인데 왜 이렇게 밝지? 잠을 못 잤어요.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을 받았어요. 버스 타는 법, 은행 이용하는 법, 이력서 쓰는 법. 다 처음이었어요. 제일 당황했던 건 에스컬레이터였어요. 움직이는 계단이라는 건 알겠는데 첫 발을 어느 타이밍에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뒤에 사람이 기다리니까 조급해서 엉겁결에 뛰어 올랐다가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졌는데 더 아팠던 건 주변 사람들 시선이었거든요. 아무도 뭐라 안 했어요. 그냥 쳐다봤어요. 그 쳐다봄이 더 무서웠어요. 하나원 나오고 임대 아파트를 받았어요. 경기도 외곽 원룸.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 혼자만의 공간이 생긴 거예요. 북한에서는 시어머니, 남편이랑 방 2칸에 살았잖아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갖고 싶었던 혼자만의 공간인데 막상 문 닫으니까 숨이 막혔어요. 조용했거든요. 너무 조용했어요. 어머니 구박 소리도 없고 철수가 퇴근하고 들어오는 발소리도 없고
TV를 켜놓고 잤어요. 사람 소리가 나야 잠이 들었으니까요. 공장에 취직했어요. 수원 쪽 전자부품 조립 공장. 월급 180만 원. 북한에서 장마당 한 달 벌이가 5천 원이었는데 180만 원이라니. 처음 월급 받던 날 통장을 3번 확인했어요. 숫자가 진짜인가 싶어서. 근데 남한 돈은 들어오는 것만큼 나가더라고요. 월세 35만 원, 관리비, 교통비, 밥값.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철수를 데려와야 하니까. 월급 180만 원에서 생활비 빼면 80만 원 남았어요. 주말마다 식당 설거지 알바를 뛰면 40만 원 더 벌 수 있었어요. 한 달에 120만 원씩 모으면 브로커 비용 3천만 원 모으는데 2년 반. 넉넉 잡아 3년. 3년이면 된다. 그 계산이 저를 살게 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장 가고 주말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밤에 원룸 돌아와서 통장 잔액 확인하고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철수한테 한 발짝 가까워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냉장고에 메모지를 붙여놨어요. 3천만 원. 매달 월급날마다 밑에 줄을 긋고 모은 금액을 적었어요.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그 숫자들이 저한테는 편지 같았어요. 철수한테 보내는 도착하지 못하는 편지. 여보,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모았어. 그 말을 하려고 1년을 버텼어요. 매년 그 3분이 저를 살게 하고 동시에 찢어 놓았어요. 그리고 3년째 되던 해, 드디어 3천만 원이 거의 찼어요. 메모지에 적을 숫자가 마지막이었어요. 돈 다 모았어. 올해 안에 올 수 있어. 울지 말 것. 그게 제가 적었던 마지막 메모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7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끊긴 뒤 며칠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공장에 결근 연락도 안 했어요. 원룸 바닥에 누워서 천장만 봤어요. 배가 고팠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3천만 원. 밑에 빼곡하게 적어 놓은 숫자들. 일주일쯤 지나서 브로커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세한 사정을 들은 건 그때예요. 철수는 그날 두만강에서 잡혀서 바로 보입으로 끌려갔대요. 탈북 미수. 거기서 조사를 받다가 교화소로 보내졌고요. 교화소에서 1년을 버텼는데 마지막 몇 달은 거의 못 일어났다고 했어요. 무슨 병이었는데요? 거기서 병명이 어딨어요. 그냥 아팠던 거지. 북한 교화소에 무슨 의사가 있겠어요. 약도 없었을 거예요. 찬 바닥에서 자고 옥수수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티면서 1년을. 철수가 마지막에 했다는 말을 브로커가 전해줬어요. 어머니한테 했다는 말. 순이한테 미안하다고. 약속 못 지킨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약속? 둘이서 돈 모아서 꼭 어머니 모시고 오자. 철수가 떠나기 전 새벽에 했던 말. 어머니한테 인사도 못하고 떠나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어머니 얘기였어요. 그 사람은 끝까지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꺼낸 탈북. 제가 잡은 손을 놓은 두만강. 저 때문에 교화소에 간 남편. 그리고 끝내 어머니한테 돌아가지 못한 사람. 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제가 죽인 거예요. 울음이 안 나왔어요. 이상하죠?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까지 다 들었는데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대신 몸이 아팠어요. 온몸이 돌덩이가 된 것처럼 무거웠어요. 숨 쉬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3일을 더 누워 있었어요. 밥을 안 먹으니까 속이 쓰렸는데 일어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다 새벽에 잠이 깼어요. 한밤중에 눈이 번쩍 떠진 건 꿈 때문이었어요. 꿈에 철수가 나왔거든요. 두만강 꿈이 아니었어요.
그냥 회령집 부엌이었어요. 철수가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혼자 먹고 있는 게 아니라 맞은편에 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둘이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냥 밥 먹는 꿈. 근데 잠에서 깨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밥. 시어머니보다 늦게 먹어라. 그 밥. 철수가 먹던 밥. 어머니가 차려줬던 밥. 이제 그 밥상 앞에 어머니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앉아 있기는 한 걸까? 밥은 먹고 있는 걸까? 네가 죽인 거야라고 소리 지른 사람. 근데 그 사람도 아들을 잃은 사람이잖아요. 사흘째 되던 새벽 냉장고 앞에 서 있었어요. 메모지를 봤어요. 3천만 원. 이 돈은 남편을 데려올 돈이었어요. 근데 그 너머에 또 하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둘이서 돈 모아서 어머니 모시고 오자. 철수가 떠나기 전 새벽에 했던 말. 둘이서 모으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한 사람밖에 없어요. 철수 몫까지 제가 채워야 해요. 아니, 솔직히 그런 계산 때문이 아니었어요. 어머니한테 인사도 못하고 떠났던 철수. 교화소에서 마지막에 했다는 말이 순이한테 미안하다였대요. 그 새벽에 저는 메모지를 떼고 새 메모지를 붙였어요. 어머니 데려오기. 그리고 그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었어요. 철수야, 내가 할게. 근데요, 어머니를 데려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가 죽인 거야라고 했던 사람한테 제가 전화해서 어머니, 제가 모시러 갈게요라고 말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남편을 죽인 며느리의 전화를 시어머니가 받아줄까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해야 했어요. 브로커한테 다시 연락한 건 남편이 죽고 2달 뒤였어요. 북한 쪽으로 전화 한 번만 더 연결해 주세요. 누구한테요? 남편분은 시어머니요. 브로커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거든요. 그분이 받아줄까요? 저도 몰랐어요. 전화비 50만 원.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첫마디였어요. 뭐라고 해야 하지? 어머니라고 부르면 받아줄까? 네가 죽인 거야라고 했던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누구냐? 목소리가 작았어요. 2달 전 네가 죽인 거야 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순이에요. 3분이에요. 이 침묵이 30초를 잡아먹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는데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모시러 갈게요. 뭐? 나만으로요. 제가 브로커 비용 마련했어요. 어머니 데려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미쳤어? 죽어도 안 간다. 끊겼어요. 3분도 안 돼서 끊겨버렸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에요. 근데 막상 들으니까 숨이 막히더라고요. 원룸 바닥에 전화기 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50만 원이 또 필요했어요. 다음 달 월급에서 빼기로 했어요. 밥을 좀 줄이면 되니까. 2번째 전화. 한 달 뒤. 어머니, 저 순이에요. 또 너냐? 어머니, 제발. 철수 무덤을 두고 내가 어떻게 떠나. 아들 무덤도 못 지키는 엄마가 어딨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아들 곁을 지키고 있는 거였어요. 세상에 남은 아들의 흔적이 그 무덤 하나니까. 어머니, 전화하지 마라. 끊겼어요. 3번째 전화. 또 한 달 뒤. 이번에는 50만 원을 만들려고 야간 알바까지 뛰었어요. 낮에 공장, 밤에 편의점. 잠을 4시간밖에 못 잤는데 상관없었어요. 어머니, 또 왔어. 이번에는 안 끊었어요. 안 끊긴 게 아니라 어머니도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말했어요.
내가 가면 철수 외삼촌네, 사촌형네 다 연좌제로 잡혀가. 내가 그 사람들 다 죽일 거냐? 현실적인 이유였어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탈북자 가족은 진짜 처벌받아요. 어머니는 자기 하나 때문에 일가 친척이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그리고 어머니가 숨을 쉬었어요. 길게.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내 아들 죽여놓고 이제 와서 어머니라고 불러? 무슨 낯짝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게 나올 줄. 아들 무덤도 연좌제도 이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어머니한테 저는 아들을 꼬드겨서 데려간 여자예요. 아들을 죽인 여자예요. 그 여자 손을 잡으라고? 어머니 말이 맞아요. 뭐? 제가 먼저 탈북하자고 했어요. 제가 철수 씨를 꼬셨어요. 두만강에서 제 손이 철수 씨 손을 놓쳤어요. 어머니 말대로 제가 죽인 거 맞아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근데 어머니, 철수 씨가 떠나기 전에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우리 돈 모아서 꼭 어머니 모시고 오자. 그랬거든요. 출발하기 직전 새벽에요. 어머니한테 인사도 못하고 떠나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어머니 얘기였어요.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철수 씨가 교화소에서 마지막에 한 말도 들었어요. 순이한테 미안하다고 했대요. 근데 저는 알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미안했던 건 어머니한테 못 돌아간 거예요. 약속 못 지킨 거예요. 그만해. 저는 효도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에요. 착한 며느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음이 올라오는 걸 참았어요. 철수 씨가 하고 싶었던 걸 제가 해야 하니까요. 그 사람이 못 모은 돈을 제가 모았으니까요. 둘이서 하기로 한 걸 이제 혼자서라도 해야 하니까요. 어머니, 제가 데려갈 수 있어요. 제발. 전화기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숨소리인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울고 있었어요. 평생 한 번도 남 앞에서 안 울었을 것 같은 사람이, 며느리한테 약한 모습 절대 안 보이던 사람이 전화기 너머로 소리 죽여 울고 있었어요. 3분이 다 돼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울음 사이로 말했어요. 겨우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로. 그 바보가 진짜 그랬어? 네. 둘이서 모아서 데려오겠다고? 네, 어머니. 다시 침묵. 그리고 나는 네가 밉다. 알아요. 내 아들 데려간 네가 밉어. 알아요, 어머니. 근데 전화가 끊겼어요. 3분. 근데 뒤에 무슨 말이 올지 한 달을 기다려야 했어요. 네 번째 전화. 50만 원. 연결음이 울리는데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두 손으로 잡았어요. 어머니가 받았어요. 이번에는 한 박자 만에. 순이야. 처음이었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어머니가 저를 이름으로 불렀어요. 며느리냐, 네가 아니라 순이야라고. 네, 어머니.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브로커한테 3천만 원을 보냈어요. 남편 데려올 돈이었는데 어머니 데려오는 돈이 됐어요. 부족한 2천만 원은 사정했어요. 데려온 뒤에 갚겠습니다. 제발이요. 브로커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한마디 했거든요. 아줌마,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시어머니 빼달라는 며느리는. 비용이 비싼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70세 노인한테 한겨울 두만강을 건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 돈을 더 써서 국경 경비병을 매수하는 거예요. 초소를 그냥 통과시켜주는 방법이에요. 안전하지만 비싸요. 그래도 사람 목숨보다는 싸잖아요. 근데 두만강을 넘는 건 시작일 뿐이거든요. 중국에서 숨어 지내다가 동남아를 거쳐서 한국까지 와야 해요. 최소 2개월.
70세 노인이 2개월을 숨어서 이동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남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그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두만강을 건널 때는 제 발로 뛰기라도 했잖아요. 이번에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전화기만 쥐고 앉아 있는 거예요. 탈출 당일, 1월 중순, 새벽. 브로커한테 연락이 올 때마다 심장이 멎었어요. 첫 번째 연락. 국경 넘었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근데 기뻐할 틈이 없었어요. 국경은 시작이니까요. 그 뒤로 연락이 뜸해졌어요. 하루, 이틀, 사흘.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브로커한테 전화했더니 지금 연락 안 되는 구간이에요. 기다리세요. 그 기다리세요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공장에서 일하는데 손이 떨려서 부품을 2번이나 떨어뜨렸어요. 연락 끊긴 지 72시간. 나흘째 새벽 3시에 전화가 울렸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잠을 자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매일 밤 전화기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어머니, 지금 안전한 곳에 계십니다. 근데 문제가 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어머니가 못 걸으세요. 다리가 부어서 중국 쪽 은신처에서 며칠을 꼼짝 않고 숨어 있었대요. 좁은 방에 쪼그리고 앉아서 숨도 크게 못 쉬면서 70세 다리가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기가 심해서 신발을 못 신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더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오래 머물수록 위험해요. 신고당하면 끝이에요. 못 가도 위험하고 가도 위험하고. 저는 전화기를 잡고 있었어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두만강에서 철수선을 놓쳤던 그 밤이 떠올랐어요. 또 이러는 건가? 또 가만히 있는 사이에 사람을 잃는 건가? 브로커님, 제발이요.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요. 열흘이 지났어요. 열흘 동안 연락이 2번 왔어요. 이동 중입니다. 아직 안전합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에 하루를 버텼어요. 공장 가고, 알바 가고, 원룸 돌아와서 전화기 확인하고, 어머니가 지금 어디에서 무슨 고생을 하고 있는지 상상이 안 됐어요. 아니, 상상하면 안 됐어요. 상상하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한 달 반 뒤,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태국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어요. 원룸에서 혼자 바닥에 엎드려서 그동안 모든 것까지 다 쏟아냈어요.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을 거치면 입국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는 안전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브로커가 마지막에 말했어요. 어머니가 한마디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그 바보 며느리한테 왔다고 전해라. 인천공항 입국장. 저는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사실 꽃다발을 살까 말까 한참 고민했거든요. 어머니가 좋아할까?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실까? 며느리가 꽃을 들고 서 있으면 어색하지 않을까? 꽃집 앞에서 20분을 서성이다가 결국 샀어요. 국화. 화려한 건 어머니한테 안 어울리니까요. 입국장 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가족 마중 나온 사람들. 다들 웃고 있었어요. 저만 떨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1시간? 2시간? 시간 감각이 없었어요.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빼고 봤어요. 저 사람인가? 아닌가?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가 나왔어요.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진짜로. 3년 전 기억 속 어머니는 등이 꼿꼿한 사람이었거든요. 며느리한테 소리 지를 때도 허리 한번 안 굽히던 사람. 근데 문 사이로 나온 사람은 작았어요. 이렇게 작은 사람이었나?
등이 굽어 있었고 걸음이 느렸어요. 브로커 쪽 안내인이 팔을 부축하고 있었는데 그 손을 뿌리치지도 못할 만큼 힘이 없어 보였어요. 70세 노인이 2개월을 숨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인천공항을 처음 보는 거잖아요. 에스컬레이터, 전광판, 면세점 불빛. 어머니한테는 다른 행성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저를 봤어요. 멈췄어요. 어머니가 안내인 팔을 잡은 채로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봤어요. 저도 멈췄어요. 꽃다발을 든 채로 몇 초였을까요? 아마 5초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몇 초 안에 많은 게 지나갔어요. 밥은 시어머니보다 늦게 먹어라. 인연이 내 아들 꼬드긴다. 두만강, 노인손, 네가 죽인 거야. 50만 원짜리 전화. 죽어도 안 간다. 나는 네가 밉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어머니가 천천히 걸어왔어요. 저도 걸었어요. 꽃다발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가까이 와서야 어머니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깊어졌어요. 볼이 꺼져 있었고요. 근데 눈은 그대로였어요. 그 매서운 눈. 며느리 기 한 번 안 죽이던 그 눈. 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뭐라고 할까? 왔다고 할까? 아니면 또 네가 왜라고 할까? 순이야. 네, 어머니. 밥은 먹었니? 그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한 번도 안 물어본 말이에요. 결혼하고 한 번도 밥 먹었니? 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북한에서는 그건 걱정해주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말. 꽃다발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가 작았어요. 정말 작았어요. 이렇게 작은 사람한테 그렇게 오래 기가 죽어 살았었구나. 어머니 등에 손을 대니까 뼈가 만져졌어요. 등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을 거예요. 상관없었어요. 어머니가 제 등을 툭툭 쳤어요. 아주 가볍게. 울지 마라. 사람들 본다. 그 말투가 옛날 그대로여서 웃음이 나왔어요. 울면서 웃었어요. 공항에서 나오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멈칫했어요. 움직이는 계단을 처음 보는 거예요. 발을 올리려다 말고 올리려다 말고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잡으세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어머니 손이 거칠었어요. 마디마디가 굵고 갈라져 있었어요. 평생 일만 한 손. 며느리 잡을 일 없던 손. 근데 그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어요. 무서웠나 봐요. 어머니, 저도 처음에 넘어졌어요. 여기서, 뭐, 너도? 네. 무릎 까졌어요. 이런 쓸데없는 걸 만들어놔서 투덜거리면서도 손은 안 놓았어요.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오면서 생각했어요. 두만강에서 놓인 손이 있었어요. 철수 손. 제가 잡지 못한 손. 근데 지금 제가 잡고 있는 손이 있어요. 어머니 손. 철수가 잡고 싶었을 손. 둘이서 돈 모아서 꼭 어머니 모시고 오자. 철수야, 내가 했어. 혼자서 했어. 지금 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경기도 외곽 작은 아파트에서 아침마다 어머니가 밥을 해요. 제가 하겠다고 하면 부엌에서 안 나가요. 네 밥은 맛이 없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잔소리는 그대로예요. 근데 밥상에 앉으면 이제 저한테 먼저 숟가락을 쥐어줘요. 먹어라, 식는다. 그 말이 일상이 됐어요. 가끔 어머니가 거실 창문 앞에 서서 멍하니 밖을 봐요. 뭘 보는지 안 물어봐요.
알거든요. 아들 생각하는 거예요. 회령집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냥 옆에 가서 같이 서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거든요. 항상 같은 말로. 밥 차릴까? 네, 어머니. 그게 우리 대화예요. 거창하지 않아요. 미안하다, 고맙다, 그런 말 안 해요. 안 해도 알거든요. 메모지가 아직 냉장고에 붙어 있어요. 새로 적은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 남겨둔 거예요. 철수야, 내가 했어. 어머니가 그걸 본 적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어본 적 없거든요. 근데 한 번은 냉장고 앞에 서 있는 어머니를 봤어요. 메모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돌아선 어머니 눈이 빨갛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어머니도.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갈 줄은. 근데 지금은 알아요. 미움보다 오래 가는 게 있었어요. 원망보다 질긴 게 있었어요. 저는 그걸 가족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오늘도 분단의 이야기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